안녕하세요. 동양과 전망입니다. 오늘도 이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아, 주요 3당의 후보 선출이 끝났고 후보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 보조금도 각 당에 다 지급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시작된 선거운동의 현재 지금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는 자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언젠가 어느 언론에서 지적을 하던데 그것부터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마 선거보조금으로 국회 쪽에 주요 정당에 지급된 게 한 50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합쳐서, 네, 다 그렇죠. 합쳐서 500억이 넘고 주요 정당인 민주당하고 국힘한테 합쳐서 한 240억 가까이 대부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건 당연히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 아니, 선거비 보전 받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전 받으면 보조금 받은 건 남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요 정당들은 이런 큰 선거 치르면 치를수록 돈이 쌓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혜택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 선거 자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인당 얼마 계산하는 거죠. 예. 물론 500억 이상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체 법정 한도 자금은 이제 1인당 얼마 해가지고 한 1,000원꼴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그래서 그게 법정 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국회의원 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누죠. 선거 보조금 주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나면 사실은 15% 이상 받으면 전액 보전 받거든요, 선거 비용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전 받으면 쓴 만큼 다 받는다는 건데 사실은 거의 네. 그 보조금 받은 건 남지 않을까. 사실 그거 가지고 총선 자금이나 당 운영이나 이런 데 쓰는 거는. 정당 보조금도 따로 받잖아요. 그렇죠. 총선 때 매년, 또 따로, 매년 총선 때 또 나오고. 총선 때 또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검토해볼 만한 이슈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살짝 했어요. 예, 국민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 의미를 짚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진짜 개판을 치시는 바람에 생긴 이제 갑작스러운 선거가 됐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란 단어를 꼭 붙이셔야겠습니까? 전 대통령 아직은 네. 전 대통령 저는 다 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 의미가 내란 종식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같으면 내란 종식을 통해서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만 이런 캐치프레이즈 겸 나름대로 이번 대선 의미를 지적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봐요. 어쨌든 많은 레토릭처럼 얘기하는데 말씀 그대로 저는 비치혁명의 완성이어야 된다. 그 비치혁명의 완성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비치혁명의 내용이 뭐고 도대체 뭘 완성으로 볼 거냐. 그럼 저는 단순하게 보면 한마디로 개혁과 연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혁은 비치혁명의 내용이어야 하고, 연대는 비치혁명을 완성시키는데 동력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번 내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을 막아내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혁혁한 공을 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선의 의미가 내용적으로는 개혁이어야 되고, 사실은 그 개혁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동력으로서 이 국민들의 연대라는 것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까, 이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가 평가할 만한 대선으로서 남는데 좀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요.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이번 대선의 의미에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세력의 재편, 중도 확장, 이것은 이제 이훈 의원께서는 이제 국민적 관점, 국민의 언어로 빛의 혁명의 완성과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즉 개혁과 연대라고 하는 걸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뭐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 이제 아까 15% 얘기하셨는데 그 개혁신당에 이번에 선거 보조금으로 1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15억 좀 넘게 들어갔는데 과연 그 대선에서 사용된 선거 자금을 15%가 넘어야 100% 이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될지 하나의 포인트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아이콘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뭐 여야 간의 대결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보수는 현재 보수 재건의 문제나 보수 재편의 문제는 이제 숙제죠. 네. 이번 선거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는 무망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스로를 보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려 하겠지만 주요 정당으로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폭발력이라는 게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운. 만약 이준석 대표가 얻는 표나 이준석 대표 행보 자체가 이번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야 저는 충분히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아무리 보수 재편 요구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현재 보수 주류에서 응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현재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현재 그 여론조사를 통한 판세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의뢰하는 뭐 그 신문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오긴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조선일보 조사라든가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 거의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거의 50%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고 뭐 김문수 후보는 뭐 그 조선일보에서 38% 한겨레 신문에서 31%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게 5.7%에서 7.3% 사이 정도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구도 완성됐을 때 후보 구도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대 그냥 딱 자르면 50%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0%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 미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뀔 만한 큰 변수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여론조사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업체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흐름은 지금은 별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의미 있는 여론조사들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뭐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그 6일 전 공표할 수 있는 게 6일 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지지율의 이제 변화가 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10% 넘어서 한 15%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고 하는 그쪽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15% 어느 정도를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지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선 이제 민주당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여론조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후보 구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왜 그럼 50% 30% 10%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구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조사로 나타나는 이제 압도적 승리가 점쳐지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구도적 측면에서도 민주 진보 진영의 표현 누수를 최대한 막아놨어요. 그 막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어쨌든 조국이라는 전 대표님께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사실상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뭐 민주당 후보 지지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이런 분들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서 충실한 것 같아요. 뭐 후보 안 내고 그냥 민주당 지지선을 하셨고 진보당 같은 경우도 뭐 후보를 낸다 하더니 결국은 뭐 사퇴하고 또 민주당 지지선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성정당으로서의 목소리 최대한 다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사실 민주진영의 표현 누수는 1도 없는 이 상황을 후보 구도로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모양은 좋지는 않아요. 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연합정치 얘기하는데 후보도 못 내고 연합정치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위성정당의 한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표라는 측면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표의 누수를 최대한 막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구도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 있을 텐데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각 당의 위성정당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도 약간 비판적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뭐 당의 자기 정책 목표들이 있는데 홍보할 기회를 걷어쳤다는 얘기도 있고 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느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부터 민주당 후보 지지할 거라면 그냥 합당하지 뭐하러 따로 당을 만들고 앉아있냐 뭐 이런 그 다 내부 얘기예요. 그 내부에서 나온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한테 계속 숟가락 얹기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후보 구도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한테 득이 되는 지점이 있겠지만 이게 정당 발전이라는 측면이나 이게 민주주의의 정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한 번쯤은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좀 검토해 볼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제3정당 후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이은혜님 말씀은 그 어떤 민주개혁 세력의 그 사표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얹혀가지고 다 비례대표로 해서 원내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좀 많이 씁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연장 그 현재 위성정당 시즌 2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인 것 같고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구도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극우 보수 정권의 몰락으로부터 비롯된 대선의 점에서 취약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구도란 측면에 취약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보수 후보들이 이제 분열되고 사실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뭐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김문수 혼자 뛰고 있는 형편인 것 같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김문수 후보를 이제 후보 교체하겠다고 이제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었는데 그 단일화 과정 자체가 깨지면서 사실은 정치력과 지도력 부재로 이제 깨진 모양이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러면서 누구 표현대로 그냥 뭐 일반 우리 옆집 분들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해보나마한 선거가 된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국민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 후유증도 남아가지고 국힘이 내용 사태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은 약간 스스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국힘의 실망감들이 대단히 커졌고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전국교체 희망 비율이 거의 60%를 다 넘어가는 상황 이러면서 그 압도적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 승리가 사실은 거의 점쳐지는 이런 상황 구도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어쨌든 진짜 제가 봐도 선거를 저도 대통령 선거를 오래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까이서 보게 생각은 한 92년 대통령 선거부터 가까이서 봤는데 이렇게 완사이드한 느낌의 선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담감이 커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그 민주당 후보가 그 당선된 대선 투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15대 때 김대중 후보가 이제 40%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대 때 노무현이 48.9%, 네, 19대 때 문재인이 41%로 이제 그 당선이 되었는데, 그 이번에는 사실 뭐 이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쪽 민주개혁 진영은 내용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 주저앉혔습니다. 보수는 뭐 분열이라고 얘기하긴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한 상태인데, 지리멸렬하죠. 역대 민주당 그 대통령 당선자들은 사실은 후보 그 반대편 진영 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다 분열돼서 나와서 어부지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5대 때, 16대 때, 19대 때를 보면 그 반대편 후보들의 표를 합치면 민주당 표보다 훨씬 많아요. 예. 이번에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의 표를 합쳐도 월등하게 지금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두 번의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정치 지형, 그러니까 이념적 정치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중도층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의 탄핵이라는 것을 겪어가면서 약간 좀 고착화되는 느낌? 그래서 정치 지형적 측면에서도 그동안에는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중도 진보가 우위인 정치 지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그건 19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이죠. 홍준표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따로따로 독자 네. 출마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 표를 보수표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19대부터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60년대 후반생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가 개혁과 진보의 흐름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 성과들이 좀 선진화된 정치, 제도 정치권을 정비하고 또 제도 정치권이 좀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 워낙 이은희 의원께서는 선진화된 뭐라 그럴까요? 선진화된 그 정치 구조,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선거 보조금 얘기도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이런 게 국민에 군림하지 않고 특권을 갖지 않고 뭐 이런 그 개인적인 바람이나 신념 이런 게 이제 투영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들 하여튼 자기 눈에 티끌부터 잘 치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뭐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도 관련해서 얘기하면 보수 단일화 내지는 이제 반명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빅텐트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네, 있더라고요. 빅텐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보수 후보로서 형식적인 후보로서 이미 서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선거를 치를 건데 남는 것은 김문수 후보 측이 나머지 그동안 경쟁했던 경선 상대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이탈해 있죠. 이탈한 홍준표 전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정치력으로 아우를 수 있을까 여부가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반탄 찬탄끼리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편이고 아직도 뭐 윤핵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들 내부에서 비판도 있고 윤핵관 나로 다른 또 모색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이게 국민의힘에 내재되어 있는 내홍인데 거의 내전 상황인데 이것을 후보의 권위와 후보의 정치력으로 이런 분들을 돌파하고 쌓아놓고 포용하고 정치력으로 해소해내고 이것이 이 짧은 대선 기간 내에 가능할까? 그 정도 정치력이 있었으면 국힘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런 정치력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숙제들을 안고 있다. 네,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윤석열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빅텐트는커녕 오히려 그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하고 이런 흐름을 보면은 그 빅텐트는커녕 보수 정치 세력의 재편이 오히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홍준표 대표 일부에서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그분들은 대세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견결함을 자기가 지키겠다 최소한 경제 홍준표 캠프에 있어서 경제를 담당했던 모모한 인사는 이재명 캠프에서 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를 자기가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이재명 대표 요새 성장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대세 따라가는 것에 쪽팔리니까 하는 핑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의 변화에서 조금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현재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그 지난번 21대 대선 득표율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형이 좀 바뀐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세가 이미 형성돼 있고 이 대세를 허물 만한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그 수준에서 갈 거다. 어려운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국민의힘 후보의 뭐 선거 어떤 그 전략 이걸 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도대체 몇 프로 얻을 것인가 더 관심이 크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이번에는 본인이 이재명의 상대자로서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재명과 자기를 붙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거고 그러면서 보수에 대안이 없지 않냐. 어차피 김문수 후보 이번에는 졌는데 이번에 보수가 지는 선거인데 보수의 대안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정치 특히나 이제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힘 망하기만 아마 기도하고 있을걸요. 당연히 그러고 네, 뭐 그러고 생각이 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릿수 득표를 과연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고. 두 자릿수 득표 선거는 두 자릿수 득표는 저는 어려울 걸 봅니다. 예. 이준석 후보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는 신선함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 빼고는 뭐 특별히 다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한테서 새로운 비전을 본 적도 없고. 저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10%가 허들이 될 것 같아요. 1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10% 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 넘는다는 거는 보수가 완전히 지리멸을 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준석이 잘했다기보다는 보수가 너무 지리멸렬해서 차기 대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준석 후보한테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국힘 선거 전략이나 국힘이 이번 대선을 얼마나 견결하게 그나마 잘 추스리면서 전략적 후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앞으로 예상되는 대선 변수와 그다음에 이제 뭐 성급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예상되는 중에 앞으로 민주당이 단순한 대선에서 승리가 아니라 향후 정치 구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보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확장하고 최대한 변수를 안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소위 아직 그래도 좀 깔려있는 이재명 비토 의식에 대해서 이 안정감과 대세론으로 이겨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선거를 치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쁜 선거 전략,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나쁜 선거 전략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가끔가다가 이게 헛다리 짚는 경우도 생기고 우리끼리 하면 똥꼬 차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 밖으로 변수가 없어요 이번 변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수라 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50대 30대 10 미만이라는 이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사안이 벌어질 수 있을까가 이제 그 변수인데 사실은 그럴 만한 변수는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 거기에 대한 환송심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후로 결정되면서 사실 변수가 거의 폭발적인 변수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그러면 표심에 영향 줄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 표심에 영향 줄 만한 변수 뭐가 있을까 봤더니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저 개헌은 좀 어떻게 후보 진영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링하는 데서 조금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아주 극단적인 패단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개헌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는 최소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비전과 전망, 그 다음에 최소한 로드맵 이런 데 대한 좀 확신 있는 얘기를 이 유력 후보들이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선내란 정식 후 개헌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헌 회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혹시 이슈가 되면은
변수까지는 아니어도 실제 표심에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내란 종식 문제입니다. 요게 적폐천사 시즌2로 비춰질 경우에 약간 국민적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잘 다뤄가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개헌에 그 무비판적으로 진짜 응했던 몇몇 세력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방첩사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사회 중에서 감사원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막 나온 얘기를 보면 뭐 대법원도 대상이고 검찰 대상이고 방첩사 대상이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내란 정식 하겠다고 적폐청산 시즌 2로 가면은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문제는 적폐청산 시즌 2로 가서 이게 국민적 피로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약간의 표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저는 뭐 표심의 영향까지는 잘 뭐 계량은 잘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실망한 거는 말은 하는데 이제 이 소위 진보적 의제가 실종됐다는 측면에서 요거는 또 한 측면에 약간의 변수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사회 그러니까 그 진보 개혁 진영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진보 개혁에 대해서 미완의 지난번 우리 촛불혁명도 미완의 혁명을 끝나면서 실망했던 세력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물론 뭐 중도층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성장론 얘기도 하고 계시고 한 뭐 오히려 이제 보수층의 이슈인 이제 감세 얘기하시고 증세보다는 감세 얘기하고 계시고 뭐 이런 과정이고 반면에 우리 진보 의제를 끌고 가야 될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고 지금 후보라고 하면은 정의당 출신의 권영국 후보가 어쨌든 진보 개혁 세력의 대표처럼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이번 현재 선거 구도 내에서 보면은 뭐 주요 선거 구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러면서 이 실종된 진보 의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망도 되고 사실 약간의 걱정도 되고 특히나 이번 비치혁명 과정에서 주요 세력이 어떤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 유권자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잖아요. 2030 여성 유권자들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비치혁명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뭐 비전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냥 얼버무리고 마셨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뭐 사실 의제로서 사라졌어요. 현재로 보면 사라졌고 이런 과정이 전 표심에 이런 과정이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에 영향이 있고 표심에 영향이 있어서 이런 의제들이 다시 주요 의제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변수가 될 거라는 느낌이 아니고 변수가 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맨 끝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2030 여성에 대한 문제. 그런 이제 민주당의 위익 포인트를 사실 이준석 후보가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금기시되는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금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니까. 근데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란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 제한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극단적인 패당이에요, 패당. 그러면 당연히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어야 돼. 근데 얘기를 안 해. 못하게 해. 뭐 파동이라고까지는 하기 좀 심하지만 이제 우원식 파동 같은 경우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 대선에는 개인적으로는 개헌 이슈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을 얘기했던 게 이제 한덕수 후보인데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거꾸로 지면서 개헌 이슈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이슈로서의 가치는 효력은 상실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쨌든 선거라는 게 이전 과거에 잘못했던 정치적으로 과거에 어쨌든 불편하거나 잘못했던 것들을 한 단계 낫고 개헌하고 그러니까 낫게 고치고 그런 선택 그런 과정에
그 고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래야지 사회가 하나씩 하나씩 나아질 건데 당연히 얘기해야 될 개헌 얘기를 그것도 저는 당연히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렸던 주 세력들이 개헌 이슈를 끌고 나갔어요. 한덕수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면 거꾸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장이 당연하게 개헌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근데 그게 파동으로 드러나더라고. 파동으로 드러난 거는 말은 내란 종식인데 그 내란 종식이 사람 몇 사람을 징벌하고 구속하고 깜빡 넣는 걸로 내란 종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궁극적인 내란 종식은 내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면서 내란 종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걸 사람 몇 사람을 집어넣고 화풀이 하듯이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걸로 내란 종식이 됐다? 그건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한참 뒤에는 또 정치 보복을 비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절차이고 그것 말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 윤석열 같이 저렇게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타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해.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당연히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변수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그래야지 심각하게 주요 후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본인들의 의지도 얘기하고 비전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짧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진보 의제가 사라진 것, 또 하나는 개헌 의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해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변수로 좀 떠올랐으면 주요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여지들을 주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드립니다. 일단 뭐 그 정도. 개헌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앞으로 한 그 20일 남은 대선 과정에서 변수로 부각되기는 조금 시간적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없다. 공감대는 형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내란 세력 내란 잔당 척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칼로 사용될 수 있는 유리한 이슈이긴 한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나 내지는 보복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칼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 기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안정감 때문에 내란 종식까지만 얘기하시고 사실상 개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문제라는 이런 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지지율이 조금 붙여지면 또 얘기하시겠죠. 하는데 그 내란 종식을 사람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저는 약간 실망감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번 대선을 잘 끌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측면에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면 하나는 우리 누구죠? 그 민주당의 제일 나이 많은 의원 박지원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골프랑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항상 하시는데 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좀 이게 당선된 것인 양 이게 다 이긴 양 하는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충실히 설명하고 훨씬 더 겸손하고 그거는 후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전체가 후보 캠프이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후보란 입장에서 그 정도의 겸손함과 그 정도의 좀 진지함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유정일 성장과 통합인가요? 네, 그게 대표적이죠. 예방주사 한번 맞은 꼴이기 때문에 큰 예방주사 맞았어요. 아주 겸손하고 부자몸조심 하듯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 방미한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타당성 있는 지적 같으십니다. 갈 이유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누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장관들 불러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재명 그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죠. 당대표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 김현정 대표 간 거 보면서 트럼프를 만났다? 뭐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간 거냐? 아니 자격 문제뿐만이 아니고 물론 유력 후보이고 저기 미국 입장에서도 유력 후보의 통상 문제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최소한 유력 후보의 생각도 듣고 싶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죠. 근데 그거 몇 달, 한 달, 뭐 며칠 먼저 얘기한다 해서 그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 충분히 가급적이면 여야 그다음에 이제 당정 해서 이제 원팀으로 구성을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가면 참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통상 교섭 좋을 문제를 텐데. 개인기로 뭔가 해결하려는 느낌처럼 보여서 저는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변수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아니, 이재명 후보가 몇 가지 어떻게 말씀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신중해졌고 겸손인 건 맞는데 아직도 예전 모습처럼 약간 성급한 발언들이 가끔 나오세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생이 최태원이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에 최태원 회장이 자기 하여튼 비전으로 뭐 일본과의 경제연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통상 문제로 그냥 왜곡해서 받으면서 공감의 표시를 하셨거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일본과의 경제연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상연대나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경제연대라고 표현한 거는.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이 공감 표시한 것 자체는 이재명이 옛날 그 성급했던 버릇이 다시 도진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사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답변이나 그다음 발언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왜냐하면 가장 큰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나.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거의 유력 시대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게 총선 경쟁이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는 게 특히나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자기들이 뭔가 법으로 입법권을 활용해서 해보겠다고 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들 보기에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다. 특히나 그 사법 리스크 없앤다고 이제 몇 가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하나 있고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저거죠. 그 대통령 되면은 뭐 대통령 유죄날 법 네. 재판 하지 말고 무죄날 재판만 해라 뭐 이 법인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참 그건 아직도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그냥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 되니까 이제 총선 경쟁한다고 나온 법안이에요. 법안 자체가. 근데 이런 걸 법사위에서 통과도 시키고 행안위는 면소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2021년인가요? 그 헌재에서 합헌 이미 결론 난 법이에요. 합헌 판결이 있던 법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 면소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법안을 통과시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세론 막 이러고 이게 몰려오니까 다들 그냥 숨죽여서 이거 그런갑다라고 계시지만 저는 법을 전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법 체계를 흔드는 모양새로 드러나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잘 나갈 때라도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만 안정감 있게 본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지금은 그냥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피켓 들고 이재명 후보 어깨띠 하고 이재명 후보 잠바 입고 그냥 돌아만 다니셔라. 말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따끔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할수록 뭘 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발언과 행동에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되고 돼요. 예. 그다음에 그 캠프 구성원들의 내분 자리 다툼이나 내지는 그 과잉 충성 뭐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요즘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그 눈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은 민주당 역대 당선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다른 후보의 득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득표가 많이 나오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끝까지
민주당 그 선거운동이 국민들을 보기에 말 그대로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한국 사회의 정치를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제발 연결되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은혜님의 말씀은 뭐 보고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캠프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뭐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겸손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오늘은 이제 막 월요일부터 시작된 거죠. 21대 대통령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다거나 뭐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한두 번 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